실화 사건, 간통한 부부. 2015년 9월 24일 아침, 도시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평범한 일상의 평온함이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갈라졌다. 한 대가 아니라 꼬리를 물고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차량 행렬이었다. 아침 일찍 운동하거나 개를 산책시키던 사람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공무 차량 행렬에 쏠렸다. 무슨 긴급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다. 골목 모퉁이, 작게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이렇게 대규모 병력이 동원된 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경찰 차량 행렬은 낡은 아파트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채서내려 건물 정문 앞에 집결했다. 그들의 행동은 다급했지만 체계적이었다. 소문은 산불처럼 번졌다. 누군가의 입에서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것은 호기심 많은 군중 속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제 모두가 위층에서 한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찰관 한 명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건물 내부는 어둡고 다소 축축했다. 얼룩진 벽에는 광고지들이 겹겹이 붙어 있었다. 문이 열리자 뇌리에 박히는 현장이 펼쳐졌다. 거실 한가운데 한 남자가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몸은 퍼져나가는 피숭덩이에 잠겨 있었다. 소파에는 다른 남자가 주저앉아 있었다. 소파에 앉은 남자는 집주인 강캉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그곳에 넋이 나간 채 무너져 앉아 있었다. 낡은 경비원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의 두 손은 피로 범벅이었고 바닥에 누운 남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듯 보였다. 강의 발밑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것은 사건의 흉기였다. 그것은 개조된 삼각 칼이었고 살상력이 매우 높은 무기였다. 날카로운 칼날과 손잡이 모두 짙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의료진은 신속하게 바닥에 누운 남자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피해자는 급소를 찔렸고 상처가 너무 심해 거의 즉시 사망했다. 모든 응급처치 노력은 소용없었다. 한편 침실에서는 집주인의 아내 케이트가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옷은 흐트러져 젖어 있었고 표정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 경찰관 한 명이 문가에 서서 직업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이런 상태의 케이트의 존재는 그녀가 중요한 증인임을 보여주었다.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한 것은 바로 강 자신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범행 후 그는 도망치지 않고 침착하게 경찰에 전화하여 그들이 체포하러 오기를 기다렸다. 두 명의 경찰관이 양옆에 서서 강을 아파트 밖으로 압송했다. 강이 경찰에 의해 압송될 때 이웃들은 다시 한번 크게 놀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알던 착하고 성실한 강 씨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경찰서 취조실,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강은 진술을 시작했다. 현장에서의 넉나간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체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숨기거나 부인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수사관들과 마주한 그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것이었다. 강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을 죄의 길로 이끈 일련의 사건들을 천천히 재구성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조각이었고 점차 범행 동기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형성했다. 수사관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며 신중하게 들었다.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강의 가족을 살펴봐야 했다. 그는 40살이 넘었고 멀리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한 명 있었다. 찬장 위의 사진은 한때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부부의 삶은 바뀌었다. 집은 더 텅 비고 조용해졌다. 그들은 평생을 힘들게 일했고 이제 짐이 가벼워진 듯했다. 하지만 바로 이 여유로운 시간이 하나의 시험이 되었다. 그의 아내 케이트 씨는 옷차림과 화장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정의 소박한 여인이 아니었다. 강은 이 변화를 알아차렸다. 때로는 그녀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꾸미는지 궁금해했고 그녀는 그가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볼 것이라며 도전적으로 대꾸했다. 변화는 외모에만 그치지 않았다. 케이트는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붙들고 있을 수 있었고 마스크팩을 한 얼굴은 휴대폰 속 가상 세계에 대한 그녀의 집중력과
흥미를 가릴 수 없었다. 케이트 씨는 종종 밤늦게까지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강은 옆에 누워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아내의 분주함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이 시간에 누구와 대화하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이거나 짜증 섞인 말뿐이었다. 남편이 추궁하자 케이트 씨는 날카롭게 반응하며 쓸데없이 시비 걸지 말라고 요구했다. 때로는 휴대폰을 보며 혼자 미소 짓기도 했다. 그 미소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그들이 20년 이상 부부였고 나이도 더 이상 젊지 않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아마 아내는 옛 동창과 잡담을 나누는 것일 뿐이라고. 그리고 운명의 9월 24일이 왔다. 평소처럼 강은 일찍 일어나 주택에서 2마리의 작은 개를 산책시켰다. 그는 2개의 목줄을 손에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강은 매일 개를 산책시킨 후 집에 돌아와 아침을 준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가정적인 남자였고 꽤 온화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었다. 그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웃들을 지나쳤다. 그날 아침 8시가 넘어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강은 출근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었다. 그가 떠날 때 케이트 씨는 여전히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고 떠났다. 강은 건물 전기차 주차 구역으로 걸어갔다. 이것은 그의 일상적인 출퇴근 수단이었다. 그는 그날의 업무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의 차 쪽으로 걸어갔다. 전기차에 막 손을 댔을 때 강은 갑자기 멈칫했다. 그는 열쇠를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평소에는 그렇게 건망증이 심하지 않았다. 출근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택시를 타면 돈이 들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는 한숨을 쉬고 아파트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단지 빨리 열쇠를 가져와 출근할 생각만 했을 뿐 바로 이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강은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는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문이 살짝 열리는 순간 불안감이 갑자기 마음속에 일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침실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침의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것은 강에게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그것은 자고 있는 아내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친밀한 소리였다. 충격이 덮쳤다. 온몸이 굳었고 눈은 분노와 고통으로 충혈되어 휘둥그레졌다. 그는 불과 몇 분 전에 집을 나섰다.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아내가 애인을 집으로 그들의 침대로 데려온 것이다. 이 잔인하고 굴욕적인 진실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큰 충격이었다. 이 배신은 그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이성은 분노에 완전히 삼켜졌다. 광분 속에서 그는 근처 찬장으로 달려가 서랍을 잡아당겼다. 그의 손은 미친 듯이 뒤졌고 차가운 금속 물체를 찾아냈다. 손에 칼을 꽉 쥔 강은 마치 복수를 꿈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변했다. 결과에 대한 모든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그를 모욕한 자와 그를 배신한 아내를 처벌하려는 의지만 남았다. 그는 침실을 향해 빠르게 걸었고 발걸음 하나하나에 증오가 실려 있었다. 강이 문을 여는 소리에 안의 사람들이 놀랐다. 방문이 벌컥 열렸다. 케이트의 애인, 대머리 중년 남자가 공황 상태에 빠져 서둘러 옷을 다시 입고 도망갈 길을 찾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케이트 씨도 마찬가지로 경악하며 얇은 이불로 몸을 가리고 있었다. 강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으르렁거렸다. 분노는 말로 폭발했고 날카로운 비난이 되었다. 그는 배신한 아내와 뻔뻔한 애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에 칼을 든 채 그는 가족을 파괴한 남자를 유일한 목표로 삼고 앞으로 달려들었다. 갑자기 케이트가 달려들어 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남편의 손을 붙잡고 두려움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미쳤어요? 사람까지 죽이려 해요. 케이트가 애인을 보호하는 행동은 강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이 잠시의 방해 덕분에 그 애인은 첫 번째 공격을 피하고 문 쪽으로 물러설 기회를 얻었다. 문 근처에 이르러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애인은 돌아서서 신랄하고 도발적인 말을 내뱉었다. 그는 강을 보며 말했다. 네가 제대로 된 놈이었다면 그녀가 나한테 왔겠어. 이 말은 강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찌르는 마지막 칼날과 같았다. 강은 소리쳤고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놈의 도발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잔재마저 지워버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말리는 아내를 온 힘을 다해 옆으로 밀쳤다.
케이트는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케이트가 밀려나자마자 강은 즉시 애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다. 작은 거실은 생사를 가르는 투기장이 되었다. 강의 속도는 분노에 의해 촉진되었고 그를 무자비한 사냥꾼으로 만들었다. 강타시는 문턱에서 그를 따라잡았고 칼을 휘둘러 온 힘을 다해 상대의 등을 찔렀다. 날카로운 삼각 칼날이 얇은 옷을 쉽게 뚫고 그의 급소에 깊숙이 박혔다. 그것은 강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 굴욕, 분노가 응축된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그 애인은 절망 속에서 몇 번 발버둥 쳤을 뿐이다. 극심한 고통과 충격에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강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생명은 빠르게 그를 떠났다. 몇 초 후 그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강과 모든 것을 경악하며 지켜보는 한에 바로 앞에서 엎어졌다. 그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고 피비린내 나는 대결을 끝냈다. 뒤에서는 케이트가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막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등의 상처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 하얀 셔츠를 적시고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큰 웅덩이를 만들었다. 붉은 피는 끔찍하게 대조를 이루었다. 피는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그는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애인이 움직이지 않게 되자 강은 손을 놓았다. 삼각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차가운 소리를 냈다. 흉기는 피숭덩이 옆에 놓여 그 역할을 다했다. 강의 광기도 그와 함께 사라진 듯했고 소름 끼치는 공백을 남겼다. 그는 서서 발밑에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분노가 가라앉고 이성이 서서히 돌아왔다. 강은 움직이지 않는 남자의 시신, 퍼져나가는 피숭덩이, 발밑의 칼, 그리고 방구석에서 떨고 있는 아내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해댔는지 서서히 깨달았다. 머리는 다시 맑아졌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강의 목소리는 경찰에 자백하는 전화화를 할 때 떨렸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 그것은 하나쯤에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마지막 책임감 있는 행동이었다. 아내의 불륜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억제할 수 없는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강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초래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매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죄수복을 입고 압송되면서 그는 앞으로의 수감 생활에 직면했다. 한 가정의 비극은 끝났다. 정의는 강의 행위를 심판하겠지만 어떤 판결도 이미 일어난 비극을 지울 수는 없었다. 두 가정이 파탄났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갔으며 한 사람은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